다음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마이애미 dolphins의 경기인데요. 43대0. 패츠가 굉장히 큰 점수차 그리고 실점을 한 점도 허용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프리뷰에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몇 점 차로 이길 것인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는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의 데뷔전이었는데요. 역시나 악마의 재능이 빛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 경기를 보고 이지만 해설위원은 어떤 얘기를 해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리그 최강팀 대 리그 최약팀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예상대로 큰 볼거리 없이 페이트리어스가 43대 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요. 현재 두 경기씩 치른 상황에서 볼 때 페이트리어스는 공격력도 뛰어나지만 두 경기 합산 실점이 3점밖에 안 될 정도로 정말 막강한 수비력을 보이고 있고요. 돌핀스는 두 경기 합산 10득점에 묶일 정도로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핀스는 이날 경기에서 쿼터백에 피츠패트릭을 기용했지만 이후에 조시 로센까지 투입을 하면서 쿼터백의 변화를 꽤 했지만 워낙 오펜시브 라인이 취약한 상황에서 쿼터백의 변화는 승패에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두 선수 합해서 색을 무려 7개나 당하는 그런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 자체가 크게 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두 팀에 대해서 한 가지씩 별도의 좀 의견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일단 페이트리어스는 사생활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영입한 새로운 리시버 앤토니오 브라운을 언론에서는 출장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페이트리어스는 이날 경기에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첫 드라이브부터 앤토니오 브라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를 팀에 녹여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앤토니오 브라운의 평소 스탯 기준으로 볼 때 큰 활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56야드의 터치다운까지 기록하면서 최소한 겉보기로는 탐 브레이디를 비롯한 팀원들에게 경기 내적으로 피해를 준다거나 평소같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돌핀스의 경우 시즌 직전부터 탱킹하는 팀이란 얘기가 많았죠. 그러면서 최약체로 평가가 됐었는데요. 탱킹을 통한 리빌딩도 옵션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리빌딩도 여러 해가 걸릴 텐데 이렇게 팀의 빌딩 블락들이 될 선수들까지 다 트레이드 해버린다 그러면 실제 리빌딩이 완성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리빌딩 프로세스 초반에 합류한 선수들에게는 팀에 잔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현재 이제 팀이 탱킹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팀을 위해서 뛰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긴 선수를 계속 데리고 가는 것보다 이 선수를 빨리 트레이드를 시켜서 좋은 드래프트 픽을 받아오고 이 받아온 드래프트 픽으로 팀을 재빨리 이제 이 리빌딩을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팀에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민카 피츠패트릭까지 이제 트레이드를 시키면서 진짜 풀 탱킹 모드로 들어간 마이애미인데 내년 그리고 후내년까지 해서 1라운드 픽이 5개, 2라운드까지 이제 9개의 픽을 가지게 된 마이애미 돌핀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을 트레이드를 시키면서 받아온 이 스틸러스의 1라운드가 벤 로슬리스버거 선수가 들어놓으면서 탑 10픽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떡상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탑 10픽을 2개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마이애미 돌핀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리빌딩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탱킹 팀과 이 컨텐더 팀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지난 시즌 이 홈에서 마이애미 돌핀스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로 마이애미의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또 한 번의 기적을 써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난 시즌과는 달리 이번 시즌에는 좀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캔자스시티 칩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지난주 프리뷰 때 제가 오클랜드가 과연 이 캔자스시티 칩스의 옥탄가 높은 막강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외로 경기는 10대 0으로 오클랜드가 앞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 쿼터 칩스가 정말 이 옥탄가 높은 막강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28대 1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쿼터에 4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캔자스시티 칩스였는데 과연 이즈만 해설위원은 이 칩스의 공격력을 어떻게 봤을지 한번 이즈만 해설위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레이더스가 1쿼터에 10대 0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강력한 칩스의 공격력을 상대로는 10점 차의 리드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칩스가 2쿼터에만 28득점을 올리면서 쉽게 경기를 뒤집었고요. 최종 스코어 28대 10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양팀 모두 후반전에는 득점이 없었다는 의미겠죠. 양팀 모두 공격에서 후반전에는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레이더스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데레카가 번번이 인터셉트를 당하거나 색을 당하면서 추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스의 공격에서 작전 측면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50야드 근방에서 레이더스가 포스 앤 원 상황이었는데 이때 펀트를 냈었거든요. 이것이 결국 칩스가 역전 터치다운을 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칩스같이 막강한 공격력을 가진 팀과 상대할 때는 포스 앤 숏 야디지 상황에서는 다소 모험적일 수 있지만 여타 경기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임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패배 속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 그러면 레이더스는 이번에 새로 영입한 리시버 타이렐 윌리엄스가 패싱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인 러닝백 자시 제이컵스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더 치를수록 이 공격진의 호흡이 더 잘 맞으면 상당히 더 큰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칩스는 이날 후반전에서는 다소 공격이 좀 부진하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여유있게 앞선 상황에서 체력을 좀 비축하고 슬로우 다운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느낌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칩스에 대해서는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의 화려한 플레이에 매혹되고 감탄하는 일이 많은데요. 사실 리시버들의 기량도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신인 미콜 하드맨이 엄청난 스피드로 코너백을 따돌리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디마커스 라빈슨 선수가 코너백이 타이트한 커버리지를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소위 50-50 패스, 그러니까 리시버나 코너백이 똑같이 패스를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너백을 따돌리고 패스를 확보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터치다운으로 연결시키기도 했고 3쿼터 초반에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똑같이 공을 따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칩스의 공격진은 많이 알려진 패트릭 마홈스나 또 리시버 중에서는 타이릭 힐 선수 말고도 훌륭한 리시버진이 많다, 정상급 기량을 가진 리시버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랬던 것이 지난주에 이제 세미 워킨스 선수가 날아다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디마커스 로빈슨 선수가 그랬습니다. 6개 패스를 모두 잡아서 이 172 리시빙 야드를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 타이릭 힐 그리고 세미 아킨스, 디마커스 로빈슨까지 정말 이 뛰어난 리시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패트릭 마홈스는 정말 이제 명불허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만 치렀다 하면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 데뷔 첫 40경기 안에 300 플러스 야드와 함께 4개 터치다운 경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선수가 됐습니다. 종전에 이제 5경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선수가 댄 마리노, 커트 워너라는 정말 전설적인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이 패트릭 마홈스가 이걸 19경기 만에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의 거의 절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 패트릭 마홈스가 은퇴를 하게 될 때쯤에 어떤 이 누적 스탯을 기록을 하게 될지 정말 좀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한순간 1쿼터에 이제 패트릭 마홈스 선수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저에 대한 반성을 좀 하는 그런 경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데리카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조시 제이콥스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번의 캐리를 통해서 99야드를 나아갔고요. 에버리지가 8.3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러싱을 보여줬습니다만 혼자서 이제 이 승부를 뒤집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뉴올리언즈 세인츠와 LA 램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 챔피언십 경기의 리매치였기 때문에 정말 좀 뜨거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1쿼터가 끝나기도 전에 주전 쿼터백 드류 브리스 선수가 엄지손가락 부상을 입으면서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좀 손쉽게 싱겁게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과연 이진만 해설위원이 이 경기를 보고 어떤 얘기를 해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작년도 NFC 챔피언십 경기의 리매치로서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경기 결과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 세인츠의 주전 쿼터백 드루 브리스가 경기 초반에 오른손 부상으로 나가면서 경기의 다이나믹스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또한 세인츠는 브리스만이 아니라 오펜시브 라인에 안드루스 피트도 부상을 당했고 경기 후반에는 리시버 트레이크완 스미스까지 부상으로 나가면서 공격에 많은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업 쿼터백 테디 브리지워터가 투입됐는데 공격이 상당히 안 풀렸고요. 그래서 경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필드골 3개로 묶이는 그런 비효율적인 공격을 보였습니다. 션 페이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세인츠가 터치다운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경기는 이날이 3번째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반면 램스 같은 경우도 경기 초반에 슈퍼스타 에런 도널드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돌아와서 경기를 마쳤고요. 하지만 램스도 공격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양팀 모두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램스가 다시 공격이 좀 페이스를 회복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날 경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램스의 슬롯 리시버 쿠퍼 컵의 복귀가 얼마나 램스 공격에 큰 변화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막판에 쿠퍼 컵이 보여준 66야드 캐치는 아쉽게 터치다운 선언이 됐다가 범벅이 하긴 했지만 슬롯 리시버로서 그가 보여주는 야드 애프터 캐치 이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또한 이 플레이에서는 태클 브레이킹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램스 공격에서 쿠퍼 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경기는 드류 브리스가 뛰지 못함으로 해서 기대했던 만큼 그런 어떤 흥미로운 경기가 되진 못했을 텐데 세인츠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드류 브리스가 앞으로 몇 경기를 뛰지 못할 것이냐에 따라서 뉴올리언스의 시즌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시애틀 시옥스와의 원정 경기를 펼치고 그 다음 주에는 NFC 이스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달라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 등이 있어서 향후 몇 주간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인츠 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즈만 해설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얹고 싶은 게 물론 이 판정이 경기 결과를 바꾸는 그런 이 판정이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 3대3 동점 상황에서 나왔던 이 펌블에 이은 이 터치다운 판정 이 터치다운이 인정되지 않고 펌블로만 인정이 됐거든요. 트레이 핸드릭슨 선수가 제러드 고프 선수의 팔을 치면서 펌블을 유도했고 캠 조던 선수가 이걸 펌블 리커버리를 해서 엔드존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초 판정이 인컴플릿 패스였고 이에 대한 이제 챌린지를 요청했었던 세인츠였는데 챌린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펌블이 됐어요. 그런데 펌블 이후에 이제 터치다운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인정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터치다운 하나로 손해를 보게 된 뉴올리언스 세인츠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챔피언십의 경기에 대한 이 결정적 오심으로 이제 패배를 하게 됐던 세인츠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의 이 챔피언십 경기의 악몽을 좀 되살릴 만한 그런 판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그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뉴올리언즈 세인츠 입장에서도 좀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 판정이 나왔음에도 드류 브리스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램스가 정말 근소한 점수차로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뉴올리언스 세인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할 만한 그런 판정이 나왔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브리스 선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쿼터가 끝나기도 전에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하게 됐는데 향후 6주 정도 이제 결장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재계약을 맺자마자 이 드류 브리스의 이탈이라는 어마어마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 션 페이튼 감독인데 과연 션 페이튼 감독이 테디 브리지워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게 될지 아니면 이제 테이솜 힐 선수를 선발 쿼터백으로 기용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LA 램스는 여전히 이 션 맥베이 감독 체제 하에서 막강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LA 램스의 지난 NFC 챔피언십 리매치 경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갈 경기는 시카고 베어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인데요. 지난주 이 프리뷰 때 제가 조 플라코가 선발이 난 덴버 브론코스가 베어스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첼 트루비스키 선수가 정말 마카마카의 경기를 펼치면서 아주 어렵게 이 시카고 베어스가 경기를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이제 지난주 이 마지막만 놓고 봤을 때 휴스턴과 뉴올리언스의 경기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이 막판 드라마, 정말 드라마를 썼던 경기였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 대해서 이진만 해설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작년까지 베어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역임하다가 올해 브론코스의 감독으로 부임한 빅 펜지오 볼이라고 불리며 많은 관심을 일으켰던 경기인데요. 빅 펜지오가 수비 중심의 코치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는 경기 막판까지 상당히 치열한 수비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양 팀이 모두 경기 내내 각각 한 개의 터치다운씩밖에 기록을 못했는데요. 이 경기는 사실 막판 31초만 봐도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31초를 남겨놓고 터치다운을 한 브론코스가 한 점 차이로 쫓아갔는데 이때 엑스트라 포인트를 하느냐, 투포인트 트라이를 하느냐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이제 양팀 페널티가 겹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브론코스가 투포인트 컨버전을 하면서 1점 차 리드를 잡았었는데 베어스가 또 막판 31초 사이에 또 기적적인 플레이를 읽어내면서 필드골을 통해서 역전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판 31초에 대혼전을 펼치면서 이 승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주목할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 본다 그러면 일단 브론코스가 사실 상당히 수비가 강하고 특히 패스러시가 상당히 강한 팀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날도 단 한 개의 색도 기록하지 못하는 사실 상당히 좀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첩 그리고 번 밀러라는 막강한 패스러셔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공격을 상당히 이렇게 좀 제대로 봉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초반에 브론코스 페이스가 좀 안 좋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치 트루비스키가 이날 경기를 승리로 이끌긴 했지만 두 경기 내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베어스 팬들 입장으로선 상당히 좀 우려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베어스 팬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상황을 좀 꼽아보자 그러면 이날 막판 53야드짜리 필드골을 넣으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읽어냈는데요. 사실 키커가 작년같이 코디 파커였다면 과연 이런 역전승을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다행히 새로운 키커 에디 피네이로는 53야드 필드골을 버저비터로 성공시키면서 이날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이 두 팀의 경우 앞으로 시즌 내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 팀 모두 공격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1분만 보면 되는 경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 이미뉴얼 샌더스의 정말 예술적인 터치다운, 이 엔드존 이 구석 쪽에서 무릎이 닿으면서 이제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던 이미뉴얼 샌더스였고 이후에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딜레이 오브 게임이 선언되면서 오야들을 후퇴해야 됐었던 이 덴버 브론코스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를 차겠다고 이제 전략을 바꿨었는데 이 엑스트라 포인트를 실패함과 동시에 시카고 베어스의 오프사이드 반칙이 나오면서 다시 이 2야드 라인으로 이 라인이 당겨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했었던 덴버 브론코스였는데 결국 이 투포인트 컨버전이 성공하면서 스코어 14대 13 이 역전에 성공한 덴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시간은 31초밖에 없었는데요. 덴버 브론코스가 러핑 더 패서 반칙을 범하면서 자기 진영 45야드까지 나아갔던 이 시카고 베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트루비스키 선수의 정말 어림도 없는 세 번의 패스 이후에 12맨 인 더 허들까지 반칙을 범하면서 또 5야드를 물러났었던 시카고 베어스가 되겠고요. 이제 포스 다운까지 몰려있는 상황, 이 정말 또 이 포켓이 뚫리는 압박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제 완전히 오픈이 됐었던 앨런 로빈슨을 발견한 미첼 트루비스키가 결국은 이제 이 포스 다운에서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1초만이 남은 상황에서 이제 타임아웃을 사용했던 시카고 베어스였습니다. 딱 1초가 남아있는 상황, 53야드짜리 이제 필드골을 차야 했던 이 새로운 키커 에디 피니에로 선수였는데, 말씀해주셨던 대로 지난 시즌 이 클러치 필드골 실패를 범했던 코디 파키 선수와는 다르게 에디 피니에로 선수는 53야드짜리 버저비터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이제야 드디어 시카고 베어스가 키커를 찾았구나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경기에서는 이제 미첼 트루비스키 선수가 프로그레션을 읽는 걸 어려워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그런 경기였고요. 결국 시카고 베어스가 16대 14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팀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슈퍼볼에 도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미첼 트루비스키 선수가 계속해서 이런 이 능력을 보여준다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 썬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였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또 이진만 해설위원이 굉장히 좀 잘 예측을 해서 맞췄습니다. 과연 어떤 이 예측을 해서 이렇게 맞출 수 있었는지 이진만 해설위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경기를 프리뷰하면서 펠컨스가 막강한 공격력의 이글스를 상대로 해서 승산이 있으려면 펠컨스도 그들의 강점인 패싱 공격으로 과감히 맞불 작전을 펼쳐야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펠컨스가 이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타이트엔드 오스틴 후퍼를 시작으로 와이드 리시버 모하메드 사누, 켈빈 리들리, 그리고 훌리오 존스 등 다양한 리시버들에게 아주 공격적인 패스를 시도하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맷 라이언이 이런 리시버들에게 롱패스를 매우 여러 번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쉬운 건 롱패스를 통해서 득점을 하기도 했지만 맷 라이언의 롱패스 성공률이 정확도가 좀 다소 떨어졌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픈 리시버를 놓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인터셉트도 당하면서 대량 득점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펠콘스는 수비에서도 매우 공격적인 면을 보였는데요. 상대 쿼터백인 칼슨 웬츠를 상당히 많이 프레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블리츠 없이 그냥 4맨 러시만으로도 패스 러시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해서 펠컨스의 세컨데리가 이글스의 강력한 리시버진을 막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글스는 이날 리시버 디션 잭슨과 알션 제프리스를 전반에 부상으로 잃었고, 경기 직전에 타이트엔드 댈러스 고더트까지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면서 아쉽지만 공격이 상당히 좀 단순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글스는 강한 수비에 맞서면서도 꾸준히 득점을 해가면서 승부를 마지막 4쿼터까지, 그것도 4쿼터에서 마지막 드라이브까지 이어가는 그런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흔히 미식축구를 게임 오브 인치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승부가 아슬아슬하고 박빙의 승부일 때가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날 이글스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칼슨 웬츠 선수가 터치다운 후 2포인트 컨버전에서 엔드존 바로 앞에서 간발의 차이로 먼저 무릎이 땅에 닿으면서 2점 득점의 찬스를 놓쳤고요. 반대로 웬츠가 색을 당하기 직전에 무릎이 땅이 닿기 전에 패스를 성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아쉬웠던 건 역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특히 애틀란타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벌인 4th and 8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칼슨 웬스의 패스를 타이트엔드 잭 얼스가 받고 퍼스트 다운 마커 코앞까지 갔는데 바로 그 앞에서 태클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아슬하게 퍼스트 다운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판이 리뷰를 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아마도 전진해야 되는 8야드 중에 한 7.9야드까지는 전진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펠컨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난해 개막전에 서력을 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참 이 4쿼터 들어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좀 쫄깃쫄깃했던 그런 경기였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 이 정말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선수를 꼽으라면 훌리오 존스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멱살 잡고 캐리했던 경기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2개 터치다운과 함께 106야드의 이제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고 특히나 이제 4쿼터 3분여를 남기고 이제 54야드짜리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을 때 이 패스가 길게 간 게 아니라 거의 스크린 패스 비슷한 이 짧은 패스에서 한 50야드 정도는 뛰어갔거든요. 정말 빠른 스피드로 이제 수비진을 제치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 최근 맺은 연장 계약에 대해서 이제 보답하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반면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쿼터백인 카슨 웬츠가 정말 최악의 전반을 보냈습니다. 전반의 기록이 16번의 패스 시도 중에 6개 성공. 그러니까 확률로 봤을 때는 37.5%밖에 되지 않는 패스 성공률이었고 그러면서 패싱 야드가 47야드, 터치다운 없이 2개의 인터셉션만을 기록했었던 전반전이었는데 전반전의 카슨 웬츠는 거의 미첼 트루비스키나 커크 커즌스를 보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가 정말 뼈아픈 1패를 당하지 않았나. 반면 애틀랜타 펠컨스는 굉장히 의미 있는 1승이었던 것이 현재 NFC 남부지구의 다른 팀들 세인츠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쿼터백 드류 브리스 선수가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6주 동안 아웃이 됐고요. 캠 뉴튼 선수는 현재 정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벅스의 주전 쿼터백인 제이미스 윈스턴은 몸 상태는 정상이지만 실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NFC 남부지구에서 다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이글스와 펠컨스의 경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리뷰 경기입니다. 먼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였는데요. 스코어는 23대3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좀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주전 쿼터백이었던 이 샘 다놀드가 부상을 당하면서 선발로 나오게 됐던 트레버 시미언 선수의 이 플레이는 정말 저는 눈이 썩는 줄 알았어요. 이 선수가 이날 기록했던 스탯이 6번의 패스 시도, 3번의 패스 성공. 그러면서 단 3야드의 패싱 야드만을 기록을 했는데 평균 1야드의 이제 패싱 야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눈이 썩는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트레버 시미언이 결국 이 마일즈 게러 선수의 러핑 더 패서 반칙 때 다리가 뒤로 접질리면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즌 아웃이 되는 부상이었는데 그러면서 루크 폴크 선수가 이제 데뷔전을 치렀어요. 이 선수는 오히려 이제 백업으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80%의 패스 성공률과 함께 198 패싱 야드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뉴욕 제츠로서는 루크 폴크 선수의 발견이 좀 반가웠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정말 이 OBJ가 OBJ 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이지만 해설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일단 들어보고 제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개막전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지난주 상당히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던 두 팀의 대결이었습니다. 일단 뉴욕 제츠는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 출전을 하고 스타 수비수 CJ 모슬리와 퀸앤 윌리엄스가 출전을 못할 정도로 부상에 치여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펼쳤죠. 특히 쿼터백 플레이가 불안한 가운데 러닝백 레이비언 벨 선수가 러싱과 패싱 공격을 합쳐서 혼자서 31차례나 공격을 했는데 149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공수에서의 많은 부상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부상보다는 정신적인 해이, 집중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실망스러운 개막전을 보여줬던 브라운스는 이날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상당히 역부족인 제츠를 상대로 해서 쉬운 경기를 펼치지 못했고 특히 베이커 메이필드 쿼터백은 오델 베컴에게 연결된 89야드짜리 터치다운 패스를 하나 제외하면 50%를 조금 넘는 패스 성공률에 230야드 정도의 패스 그리고 터치다운 하나, 인터셉트 하나에 지극히 평범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스에서는 뉴욕 홈커밍을 펼쳤던 오델 베컴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89야드짜리의 빅플레이 터치다운과 사이드라인에서의 멋진 원핸드 캐치를 선보이면서 활약을 했고요. 특히 수비에서 마일스 게렛이 혼자 3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2경기 만에 5개의 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일스 게렛 선수는 시즌 시작 전에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후보로 많은 분들이 점찍었던 선수인데요. 시즌 초 이러한 기대에 잘 부응하는 대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브라운스는 시즌 초 지구 우승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는데 아직은 시즌 초반에 많은 좀 어려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구내 스틸러스의 불운과 벵갈스의 좀 실망스러운 일관성 없는 플레이 덕분에 볼티모어 레이븐스만 제칠 수 있다면 비교적 지구 우승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는 그런 좀 행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뉴욕 제츠는 이와 상당히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츠에 대해서 한번 좀 냉정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적이 안 좋은 팀들은 물론 분명히 기량의 문제도 있겠지만 불운도 큰 몫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츠의 경우 주전 쿼터백 샘 다놀드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게 되고 대타로 출전했던 후보 쿼터백 트레버 시미언도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졸지의 서드 스트링 쿼터백 룩 포크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출전시켰었습니다. 이 룩 포크 선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선수는 작년 드래프트에서 6라운드에 테네시 타이턴스가 뽑았던 선수인데 타이턴스가 작년 시즌 개막 직전에 방출을 했고 이어서 마이애미가 바로 영입했다가 한 달 만에 IR에 올렸다가 올해 5월에 다시 방출했던 선수입니다. 이어서 뉴욕 제츠가 영입을 했다가 다시 방출했다가 그리고 다시 프랙티스 스쿼드로 사인해서 간신히 NFL 선수라는 신분을 유지해온 선수입니다.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시즌을 2패로 출발한 뉴욕 제츠는 향후 몇 주간의 경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향후 몇 주간의 상대를 좀 보면 당장 다음 주에 뉴잉글랜드를 상대하게 되고요. 이어서 필라델피아, 댈러스, 그리고 다시 뉴잉글랜드를 상대하는 스케줄입니다. 중간에 바이위크가 껴있긴 하지만 쿼터백 포지션이 줄부상이고 이렇게 스케줄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뉴욕 제츠 입장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불운한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지만 해설위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얹자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지난주 18개의 페널티를 기록하면서 182야드를 손해봤던 브라운스였습니다. 이게 지난주보다는 나아진 모습이긴 했지만 역시 이번 주도 적지 않은 야드를 페널티로 내주었던 브라운스였고요. 조금씩 그래도 기강이 잡혀간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는 이 베이커 메이필드가 그래도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조금 뭔가 빅플레이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오델 베컴 주니어가 이 89야드짜리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오델 베컴 주니어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9야드짜리 리시빙 터치다운이 오델 베컴 주니어 선수의 커리어 최장 리시빙 야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수비 선수상에 이제 거론될 정도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일스 게럿 선수는 이 경기에서만 5개의 태클, 3개의 색, 5번의 QB 히트를 만들어냈고요. 3개 태클 폴러스를 기록하면서 이 좋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반면 이 2개 러핑 더 패서 반칙을 범할 정도로 마일스 게럿 선수가 아쉬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1주차 경기에 이 많은 페널티 때문에 프레디 키친스와 트러블이 있었던 이 마일스 게럿 선수인데 여전히 좀 트러블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찌됐든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조금씩 선수들 간의 손발이 이 맞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고요. 뉴욕 제츠는 트레버 시미언 대신에 이 경기를 뛰었던 룩 포크 선수의 발견이 이 경기에서 그나마 유일한 수확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2주차에 펼쳐졌던 16경기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이 3주차에 펼쳐질 첫 번째 경기,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에 대한 이제 프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네시 타이탄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인데요. 과연 이진만 해설위원은 이 경기를 어떻게 예상을 했을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즌 초 각 팀의 핵심 선수들에게 지금 많은 부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예년과 달리 이번 시즌 초에는 많은 선수 이적이 일어나고 있어서 팀 간 전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보면 제규어스는 이미 주전 쿼터백 닉 폴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고
스타 코너백 제일런 램지가 트레이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경기 직전까지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 기준에서 양 팀의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제규어스는 백업 쿼터백 가드너 민슈가 의외로 괜찮은 활약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제 주전으로서 2경기째를 치르고 전체 3경기째를 치르게 되는데 NFL 경기에 점점 적응해가면서 더 발전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민슈가 더 안정된 기량을 보이기 위해서는 러닝 게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레너드 포넷이 시즌 초 부진에서 벗어나서 좀 큰 활약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비가 러싱 공격에 대한 방어를 신경 쓰게 만든 후에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DJ 샤크를 비롯해서 크리스 콘리 그리고 타이드엔드 오셔너시 등 다양한 리시버들에게 민슈가 패스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전개해서 수비를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규어스는 수비에서 강력한 패스러시를 자랑하는 디펜시브 라인이 타이탄스 쿼터백 마리오타에게 프레셔를 가해서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초반 2경기를 보면 마리오타가 패스러시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규어스는 이런 부분에 한번 승부수를 띄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타이탄스는 메리오타의 패스러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초반에 러닝백 데릭 헨리 선수 중심의 파워러싱과 스크린 패스 등을 펼치면서 패스러시를 좀 상쇄해서 메리오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승부를 좀 예측을 해보자고 하면 가드너 민슈의 의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러닝게임이 너무 부진하고 득점력이 낮은 제규어스가 평균 실점 16점만을 허용하고 있는 비교적 탄탄한 타이탄스 수비를 상대로 고전할 것 같고요. 데릭 헨리가 시즌 초 페이스가 좋은 타이탄스 공격도 라커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제규어스 수비를 상대로 해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는 타이탄스의 원정 경기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이 두 팀 간의 통산 맞대결에서도 28대 20, 이 8경기를 타이탄스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타이탄스가 4연승을 잭슨빌 제규어스를 상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이었던 이 18시즌 14주차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에서도 30대 9로 타이탄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그 경기에서 데릭 헨리 선수가 러싱 야드를 238야드를 기록을 했고요. 그 기록이 프랜차이즈 이 러싱 야드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데릭 헨리는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그 경기에서 99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NFL 최장 기록 타이 기록이 되겠는데요. 데릭 헨리가 지난 경기에서 잭슨빌 제규어스를 상대로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주전 쿼터백 닉 폴스가 빠져있는 잭슨빌 제규어스, 가드너 민슈 선수가 잘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공격이 굉장히 원활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잭슨빌 제규어스가 테네시 타이탄스를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주 Thursday Night Football 테네시 타이탄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는 이진만 해설위원과 저 두 사람 모두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의 승리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퍼스트 앤 식스 일부 이 2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와 3주차 첫 번째 경기인 테네시 타이탄스 그리고 잭슨빌 제규어스의 프리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 위크3에 대한 프리뷰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